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 중반의 여성입니다. 3살짜리 아이를 키우며 조용한 경기도 외곽지의 타운하우스에서 살고 있었죠. 사실 저는 대인 기피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심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남편과 함께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결혼할 생각도 없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제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남편이 무려 5년 동안이나 저를 끈질기게 사랑해주며 구애했어요. 남편은 대학에서 선후배 사이로 만났거든요. 그의 진심이 결국 제 마음을 움직였죠. 시부모님도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십니다. 처음에는 그 사랑이 낯설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분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씩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심리상담 치료도 꾸준히 받아 상태가 많이 좋아졌죠. 물론 지금도 완벽하게 나아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덕분에 남편과 함께 아이를 키우며 나름의 평온한 삶을 살고 있죠. 사실 제가 이렇게 대인 기피증을 앓고 사람을 피하게 된 이유는 제 과거 때문입니다. 저는 고아였거든요. 어렸을 때 엄마에게 버림받은 기억이 제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때 제 나이가 겨우 7살이었죠. 그 어린 나이에 엄마에게 버림받고 혼자가 된 저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자랐어요. 엄마가 저를 버렸던 그 당시 일이 너무 큰 상처로 남았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저에게 끔찍한 악몽 같은 존재로 남아있어요. 엄마는 제가 절대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버리고 떠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악몽 같은 기억이 25년 만에 현실이 되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어요. 한참을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온 터라 집에 들어가면 아이도 돌보고 저녁 준비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문득 마당에 눈길이 갔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집 마당에 쪼그려 앉아 잡초를 뽑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누군가 잘못 들어온 게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한눈에 알 수 있었죠. 그 여자가 누군지 말이에요.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기억이 갑자기 저를 덮쳐오듯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여보, 왜 그래? 괜찮아? 그 순간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란이니? 너 미란이 맞지? 아휴, 미란이 맞구나.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아휴. 그 순간 25년간 마음속에 억눌러 왔던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버렸던 그 여자가 지금 나타나서 뻔뻔하게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다니요. 그때의 상처와 배신감이 어제 일처럼 떠오르더군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손을 힘껏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나가, 꺼지라고. 미쳤어? 당신이 날 보면서 감히 보고 싶었다는 말이 나와? 그 여자는 제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다급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미란아, 화내지 말아줘. 그땐 다 사정이 있었어.
미란아, 정말 보고 싶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널 찾았다고. 그 순간 마당에 놓여있던 화분을 들어서 이 여자를 쳐버리고 싶었어요. 이 끔찍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간신히 묻어두고 큰 바위로 꾹꾹 눌러두었던 상처가 마구 쏟아져 나오는 기분이었죠. 저는 참을 수 없어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나가라는 소리 못 들었어? 당장 내 집에서 꺼지라고. 경찰 부를까? 당장 사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내 눈에 띄지도 마. 내 인생에 들어오지 말라고. 제 말에 그 여자는 한참을 서서 저를 바라보더니 결국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떠나는 그 순간에도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리더군요. 미란아, 다시 올게. 미란아, 꼭 다시 올 거야. 저는 그 여자가 떠나가는 뒷모습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리고 집으로 들어가서는 쾅 소리가 나도록 문을 닫아버렸죠. 급하게 저를 따라 들어온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이, 당신 괜찮아? 대체 저 여자 누구야? 누군데 그렇게 화를 내? 저는 그 순간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눈앞이 흐려지고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죠. 간신히 입을 열어 답했습니다. 엄마야, 25년 전 날 고아원에 버린 엄마.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갑자기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공황장애가 몰려왔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남편이 다급하게 저를 붙들었지만 숨이 차올라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여보, 숨 쉬어. 진정하고 참참히 숨 쉬어. 하지만 제 몸은 말을 뱉지 않았습니다. 점점 숨을 쉬기 어려워졌고 어느 순간 의식을 잃었어요. 꿈에서 저는 7살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버리던 그때로요. 저는 엄마 손을 붙잡고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고 울부짖고 있었어요. 밥도 하루에 한 번만 먹고 시키는 건 다 한다고 했죠. 그때 엄마가 제 뺨을 때렸어요. 이렇게 말 안 들으니 버리는 거라고 하더군요. 이제 엄마 찾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살아. 난 네 엄마 아니니까. 그 소리에 놀라서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린 것인지 눈물을 흘린 것인지 베개는 흠뻑 젖어 있더군요. 제가 숨을 못 쉬자 놀란 남편이 119를 불렀다고 합니다. 다음날 겨우 안정을 찾은 후 저는 퇴원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장모님도 참 어지간히 매정하다. 어떻게 25년 만에 당신을 찾아. 그래도 어떻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네. 엄마 사진 가지고 있었으니까 사춘기 때 다 찢어서 들뜨어버리긴 했지만 그렇게 보기 싫었어. 기절할 만큼. 난 엄마 없어. 나한테는 그 여자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해줘. 더 이상 묻지도 그 여자 이야기 꺼내지도 말아줘. 남편은 더 이상 제게 아무것도 묻지 못했어요. 자칫 또 공황 발작이 일어날까봐 걱정이었겠죠. 그저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여 주더군요. 그러나 그날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버려졌던 7살 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며 그 끔찍한 순간들이 그 이후에도 때때로 저를 괴롭혔죠. 엄마가 찾아오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느긋한 주말을 보내며 한가로운 오후를 즐기고 있었죠.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잠시 화장실에 갔을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 밖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러 나가보니 그곳에는 다시 찾아온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엄마 곁에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에 한눈에 그가 장애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기어이 제 삶에 달을 들이려는 엄마의 모습이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대체 왜 이제 와서 이러는지 이해도 안 됐고요. 저는 곧바로 문을 열며 엄마에게 소리쳤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왜 이러냐고.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또 찾아와? 미쳤어? 정신 나간 거야? 하지만 엄마는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란아, 험한 내지 말고 엄마 말 좀 들어줘. 오늘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왔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옆에 있는 휠체어 탄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얘가 네 동생이야. 이름은 민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남동생이라니 대체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 황당함에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생? 나한테 동생이 있었다고? 참나, 정말 가지가지 한다. 이제 와서 나한테 동생이 있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엄마는 저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란아, 그러지 말고. 모르면 몰랐지만 이제 알았잖아. 그치? 이제라도 형제끼리 왕래하면서 지내자. 그리고 엄마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그렇게 매정하게 나를 버리고는 25년 만에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가족끼리 왕래를 하면서 지내자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지금 와서 뭐? 왕래? 미친 거면 정신병원에 가. 왜 내 집에 나타나서 사람 속을 뒤집는데? 대체 이러는 이유가 뭔데? 뭐 갑자기 돈이라도 필요해? 아니면 죽을 날이라도 받아뒀어?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나 좀 살게 가만 냅두라고. 누나, 우리 말 좀 들어줘. 누나가 지금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게 사실은 민수야. 엄마가 그 남자를 보며 고개를 젓자 내 남동생이라는 그 남자는 한숨을 쉬며 입을 닫더군요. 그러더니 엄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가방을 열더니 반찬통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이번엔 반찬을 좀 만들어 왔어.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엄마는 반찬통을 하나하나 꺼내며 바닥에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가 건넨 반찬통을 거칠게 뺏어들고는 그대로 집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반찬통이 바닥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가 났고 반찬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죠. 그때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와서 저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진정해. 민호가, 이러지 마.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조차 너무나도 역겹고 끔찍했으니까요. 저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해까지 거 가지고 나타나면 고맙다면서 내가 집으로 들어오라고 할 줄 알았어? 정신 차려. 당신 그림자조차 아주 역겨우니까. 당장 꺼져. 나 이제 두 번 말 안 해. 계속 이러면 오늘 우리 둘 중 하나는 죽는 거야. 알아? 새새끼, 당장 나가. 하나, 둘. 남편은 저의 격앙된 모습에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장모, 아니. 아주머니, 제발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미란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냥 가줘서요. 그러자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란아, 어디가 아픈 거야? 대체 무슨 일이야? 셋, 나가.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현관에 있던 화분과 신발을 던지며 지랄을 했어요. 눈이 돌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간절하게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란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지만 제발 엄마 받아달라는 말 아니야. 그저 엄마가 내 딸한테 용서를 빌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거야. 누나, 그때 누나도 어렸잖아. 무슨 기억이 있었다고 엄마한테 그래. 엄마도 그때는 다 사정이 있었어. 그 사정들 다 알기에는 누나도 어렸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 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눈앞에 무릎 꿇고 있는 엄마의 모습과 함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자기 자식 버린 여자에게 무슨 사정이 있겠습니까? 저도 애엄마가 된 지금 빌어먹을지언정 제 자식을 못 버립니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그래서 더욱 이해도 용서도 할 수 없었어요. 무슨 사정? 너는 대체 뭘 알고 있는데? 나 7살 때 엄마한테 울면서 고아원에 버리지 말아달라고 빌고 또 빌었어. 그러면 그땐 왜 그랬는데? 지금 와서 용서해달라고? 시간을 달라고? 아니, 나 당신 부탁 안 들어줘. 못 들어줘. 저는 분노에 차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저를 진정시키기 위해 제 손을 잡았지만 흥분을 멈출 수 없었죠. 목이 터져나가라 소리 질렀어요. 내가 그때 어려서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해? 나 다 기억해. 비 오던 그날의 춥고 떨림도 다 기억나. 알아? 그때 우리 아빠가 죽었잖아. 병으로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그때 나한텐 엄마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엄마는 그 어린 날을 고아원 앞에 버리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엄마는 기억해? 기억하냐고. 용서? 용서를 빌고 싶으면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먼저 이 자리에서 말해봐. 미란아, 제발. 그 말을 하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만큼 저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게 너무나 끔찍하고 힘들었거든요. 당시 어린 저는 엄마를 붙잡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엄마는 그때도 제 마음을 짓밟았죠. 말 못해? 그럼 내가 말해줄게. 엄마, 제발 나 버리지 마. 엄마. 라고 말하니까 당신이 그 어린 나한테 어떻게 했어? 엄마가 내 뺨 때렸던 거 기억 안 나? 재수없게 들러붙지 말라고, 제발 좀 꺼지라고. 내 뺨 때렸잖아. 그래도 그 어린 게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서 그렇게 맞아도 엄마 따라가니까 엄마가 한 걸음에 뺨 한 대라고. 그때 내 뺨을 10대도 넘게 때렸었어. 그 어린 게 입술이 다 터지도록 엄마한테 맞고도 엄마 따라가는데 엄마는 대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었어? 그런데 대체 무슨 용서를 빌겠다고? 말해봐. 용서? 용서 빌고 싶다면 지금 대답해 줄게. 나 엄마 용서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눈물이 흐를 정도로 감정이 북받쳐 올랐지만 저는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앞에서 눈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너무 어렸고 너무 약했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들어 문을 향해 가리켰어요. 가. 다시 또 나타나면 난 당신 사람 취급도 안 할 거야. 그때 엄마가 날 버렸듯이 나도 엄마 버릴 거야. 나도 엄마 입술이 다 터지도록 때리면서 쫓아낼 거라고. 엄마는 제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뒤돌아섰습니다. 남동생은 쫓겨나면서도 뒤돌아보며 울먹이더군요. 누나, 누나 정말 보고 싶었어. 누나 마음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저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동생이라는 이 남자가 낯설고 불편하기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때 이 전부 다 누나가 알고 있는 대로가 아니야. 어쨌거나 오늘은 돌아갈게. 나중에 만나면 다 이야기해줄게.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도 믿을 수 없었죠. 설명하지 마. 그냥 나가. 이젠 다시 오지 마. 저는 그렇게 엄마와 남동생을 쫓아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집안은 조용해졌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이상하게도 저는 남동생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혼자였다고 믿어왔는데 정말 내 기억이 틀린 걸까 싶었죠. 남동생이 말한 잘못된 기억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럽고 불안한 감정은 커져만 갔죠. 그리고 한 달 뒤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우리 집에 오고 싶다고 하셔서 일요일에 생신 파티를 저희 집 마당에서 하기로 했어요. 시부모님은 서울 강남에 살고 계셔서 도심에서 벗어나 한적한 외곽지에 우리 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싶어 하셨죠. 남편과 저는 토요일에 미리 마당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조명도 달고 간이 텐트도 설치하며 생신 파티를 위한 준비를 꼼꼼하게 했어요. 워낙 저를 예뻐해 주신 시부모님이었기에 제대로 근사하게 생신 파티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아주버님 부부도 조카들을 데리고 함께 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일요일이 되자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부부가 모두 우리 집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마당에서 고기도 굽고 술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제 딸은 나무 사이에 설치된 해먹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6살, 7살 된 조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게 완벽하게 행복한 시간처럼 보였어요. 한 달 전 엄마가 찾아와 제 속을 뒤집어 놓은 그 사건을 잊을 만큼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박살내고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엄마와 남동생이었어요. 정말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속으로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는 자연스럽게 우리 마당으로 걸어 들어오며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어머, 손님이 있었네요. 제가 방해한 건 아닌지 몰라요. 사돈, 생신 축하드립니다. 대체 엄마가 시어머니 생신 파티를 어떻게 알았을까 싶었죠. 남편을 슬쩍 쳐다봤지만 남편 역시 놀란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남편도 전혀 모르는 일이었던 거죠. 시부모님도 당황한 표정으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시더군요. 저는 짜증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냥 좀 조용히 살게 내버려두라고 소리치고 싶었죠.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도 있으신 자리이니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쳤어요? 정말 나 죽는 걸 보려고 이래요? 내 말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요. 오늘 중요한 자리니까 소란 피우지 말고 당장 나가요. 시어머니의 생신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인내하며 말했죠. 제발 내 인생 좀 그만 망치고 그냥 가. 제발 좀. 그때 시어머니께서 제게 조심스레 말을 꺼내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이미 남편에게 전후 사정을 들어서 제 친모에 관한 것을 아시고 있으셨거든요. 미란아, 기왕 오셨으니 어머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게 어떻겠니? 네가 모르고 있던 사정이 있다고 하니 한 번쯤 들어주렴. 네 마음 모르는 바 아니지만 너도 한 번은 들어보고 결정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구나. 하지만 어머님, 오늘은 난 괜찮다.
기왕 오셨으니 식사라도 하시면서 어디 찬찬히 말씀해 보세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조언을 무시할 수 없었죠. 그래, 말해봐요. 대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건지. 딸 자식 때려가면서 버린 여자가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다는 건지 어디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때 아주버님 부부가 조카들과 제 딸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엄마가 파티를 망친 것 같아 분노가 부글부글 끓었죠. 엄마는 조심스럽게 한숨을 내쉬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돈. 사돈이라는 말은 미란이가 이야기 다 듣고 그 뒤 결정하면 하시죠.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카리스마에 순간 엄마가 움찔하더군요. 시어머니께서도 남편을 통해 제 사정을 모두 들어서인지 엄마를 곱게 보시진 않았어요. 저는 왠지 그런 시어머니 모습이 든든했죠. 미란아, 네 아빠가 암으로 죽고 나서 나 정말 살 수가 없었다. 그때 엄마도 너무 어렸고 가진 것도 없었어.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는 게 나한테 얼마나 벅찬 일이었는지. 그때 엄마가 우울증이 너무 심했어. 죽고만 싶었고. 그런데 내가 죽으면 저 어린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 그래서 너라도 살라고 고아원에 맡겼던 거야. 미란아, 정말 미안하다. 저는 엄마를 노려보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리고 가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25년 전이었으면 당시 1999년이었어요. 무슨 쌍팔년도 시대 이야기를 하며 변명을 하나 싶었죠. 우울증이 심해서 죽고 싶었다고요? 그럼 내 동생이라는 민수는 왜 키우셨는데요? 남 버리고 남동생은 키운 거예요? 지금 그딴 핑계가 나한테 통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멍청해 보여요? 엄마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저 눈물도 거짓말 같아서 역겹더라고요. 미란아, 정말이야. 린수는 장애가 있어서 엄마가 어쩔 수 없이 키운 거야. 그땐 엄마가 너무 어렸다. 이해해주지 않겠니? 어쩔 수 없이 키워요? 참나, 어처구니가 없네. 그래, 좋아요. 그럼 그 남자는 뭔데? 아빠 죽기 전부터 만나던 남자 있잖아요. 엄마는 갑작스러운 제 질문에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남자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 너 혹시 삼촌 말하는 거니? 그 남자는 엄마 내 연남 아니야. 그분은 네 외삼촌이야.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네 외삼촌이 도와줬던 거야. 네가 너무 어려서 오해한 거야. 사돈, 이렇게 얘가 어려서 저를 25년간 오해하며 살아왔네요. 어휴.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뻔뻔한 거짓말이 저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죠. 그 당시의 충격은 아직도 저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걸 전문 용어로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엄마는 그 기억을 부정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거짓말 좀 그만해. 이제 당신 지긋지긋하다. 그 남자가 외삼촌이라고? 내가 어렸을 때 그때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해? 내가 다 봤어. 엄마랑 그 남자가 방에서 무슨 짓 했는지 다 봤다고. 지금도 생생하게 다 기억나는데? 둘이서 다 보고 무슨 짓 했는지 어제 이처럼 기억나는데? 그런데 뭐 외삼촌? 지금 와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 아빠가 아파서 방에 누워있을 때도 작은 방에서 그랬잖아. 나 고아원에 버릴 때, 내 뺨 때릴 때도 그 남자가 엄마 옆에 있었잖아. 그때 엄마가 한 말도 나 다 기억해.
지아빠 닮아서 재수없는 년이라고 한 말, 내가 어려서 기억 못할 것 같아? 그런데 뻔뻔하게 날 찾아와서는 그딴 개 같은 눈물 흘리면서 그딴 소리를 짓거려? 철윤, 그딴 철윤 개나 줘버려. 당신은 벼락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사람이야. 그동안 참아왔던 진실을 터뜨린 제 외침에 그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내뱉던 엄마도 입을 벌리고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제 말에 얼굴이 벌개지도록 분노하셨어요. 결국 시아버지께서 무서운 목소리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아, 더 이상 거짓말은 그만두세요. 이만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내 며느리 찾아오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찾아와서 거짓말하면서 내 며느리 괴롭히면 그땐 내가 가만 안 있겠습니다. 어떻게 가만 안 있을지 궁금하면 내일이라도 다시 와요. 살면서 땅을 치며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도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하게 말씀하셨죠. 미란이가 아직 용서를 할 마음이 없다면 왕래를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용서할 일은 아니네요. 살면서 천천히 용서를 구하다가 미란이가 용서할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연락하시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젠 제가 가만히 못 있겠습니다. 1,000,000분의 하나 미란이가 용서하겠다고 해도 제가 말려야겠다고요. 당장 나가세요. 여기 당신 반기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끌려나가기 싫으면 당장 나가라고. 엄마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제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저는 그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의 단호한 말씀에 엄마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문을 나갔죠. 그런데 그때 제 남동생이라는 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동생은 어디로 간 걸까 주위를 둘러보며 남편에게 물었죠. 내 남동생 어디 갔어? 민수 씨. 뭐 아까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길래 집안에 화장실 있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1층 화장실 고장났잖아. 맞다. 저는 씩씩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집 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동생이 2층 계단에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떻게 2층까지 올라온 거야? 누나. 1층 화장실 고장이더라고. 그래서 간신히 기어서 2층 화장실 쓰고 내려오는 길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말하더군요. 그걸 왜 말하지 않았어? 나한테 말했으면 도와줬을 텐데. 거기까지 기어 올라가는 거 안 힘들었어? 하지만 제 마음속에 떠오른 것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하반신 마비 남동생이 2층까지 기어 올라갔다니 그 말이 수상하게 느껴졌거든요. 왠지 모르게 그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동생에게 엄마와 함께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이제 그만 가. 네 엄마는 벌써 자기 차에 갔어.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남동생을 부축해서는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남동생을 집 밖으로 내보냈죠. 엄마는 끝까지 지긋지긋한 거짓말을 하더군요. 미란아, 정말로 엄마는 그만하고 가. 25년 만에 만난 딸한테 꼭 여기까지 들어야겠어? 엄마와 남동생이 떠나고 나서 저는 시부모님에게 다가가 죄송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오늘 생신 파티를 이렇게 망쳐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미란아, 고생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다 알 수는 없다만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울어도 돼. 너무 애쓰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의 품에서 저는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분노와 슬픔,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눈물로 터져나왔죠. 남편도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등을 쓰다듬어 주었고, 아주버님 부부도 제 곁에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조카들도 숙모인 제가 오니 따라오면서 저를 안아주더군요. 가족들이 하나같이 저를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제 안에 억눌려 있던 외로움과 상처들이 치유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내 가족의 사랑과 위로 속에서 정말 크게 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내 말 듣고 놀라지 마. 당신 엄마, 그 여자한테 전화가 왔었다? 나한테?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여자가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불안감이 밀려왔죠. 뭐라고? 당신한테 왜 전화했대?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지금 암에 걸렸다너? 그래서 암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했어. 당장 돈이 필요하다면서. 아니, 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암이라니. 그동안 내게 사과를 구하던 엄마가 이제는 돈을 빌리기 위해 연락한 것일까? 대체 끝이 어디일까 싶었죠. 저는 남편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빌려준 건 아니지?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하지. 당연히 안 빌려줬어. 그냥 고민 좀 하고 연락드린다고 했어. 그런데 그 여자가 하나 참 황당해서는 당신한테는 이 일을 절대 비밀로 해달라는 거야. 뭐 자기 암 걸린 거 알면 당신이 슬퍼한다나? 그러면서 나한테 신신당부하더라고. 저는 그 말에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저를 속이려고 하는지 너무나 뻔뻔하다고 생각했죠. 다행히 남편이 그 말을 따르지 않고 바로 저에게 말해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잘했어. 당신이 그 여자 말을 들을 리 없다는 거 당연히 알지만 이후에 또 연락 오면 나한테 바로 알려줘. 남편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못되고 당신을 버린 사람이지만 그래도 천년이라는 게 있잖아. 암이라니. 진짜 암이면 조금 불쌍하지 않아? 당신 엄마잖아. 어쩌면 암에 걸려서 당신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만약 진짜 암이라면 이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어떨까? 절대 그럴 필요 없어. 당신도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 그 인간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야. 암도 분명 거짓말일 거야. 남편은 제 표정을 보며 조금 놀란 듯 물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아, 어떻게 확신해? 당신 뭐 알고 있어? 저는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의심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들, 특히 내 남동생, 너무 수상해. 나 그 남자 내 기억 속에 전혀 없어. 내가 남동생이 있었다는 기억조차 없다고. 무슨 소리야? 남동생이 없었다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며칠 전 시어머니 생신날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 생신 파티 때 내 남동생이라는 그 남자가 2층 계단에서 걸어서 내려오다가 내가 1층 문 여는 소리 듣고는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갑자기 계단에 주저앉더라고. 마치 기어 내려온 것처럼 보이려고 말이야. 남편은 제 말에 눈을 크게 뜨더군요. 그놈 뭐야? 아이, 그놈 하반신 마비가 아니라는 말이야? 그래.
그래서 사실 유전자 검사 의뢰했어. 남편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뭐? 유전자 검사? 그걸 어떻게 한 거야? 아이, 뭐, 그놈 머리털이라도 뽑았었어? 그날 그놈이 계속 감기에 걸렸는지 계속 코를 풀었잖아. 그래서 엄마랑 그놈이 떠난 후에 그놈이 썼던 휴지를 밀폐봉투에 넣어서 보관했었어. 그 휴지 유전자 검사기관을 보냈지. 남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제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 정말 똑똑하네. 어떻게 그 순간 그런 생각을 했어? 그 인간들 너무 의심스러워서 확실히 확인하고 싶었어. 그래서 유전자 검사 의뢰한 거야. 이제 그 결과 기다리면 돼.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침착하게 대처하다니. 대단해. 그리고 3일 뒤 드디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도착했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고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남동생이라는 그 사람은 저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남이었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남자가 엄마와도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었죠. 이것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뭐지? 그럼 이놈은 도대체 누구야? 처음에 저는 제 남동생이라는 그놈이 엄마와 내연남 사이에서 낳은 자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완전 남남이더라고요. 저는 혼란스러움에 빠져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도대체 엄마는 왜 그놈을 내 남동생이라고 소개한 걸까? 그리고 그놈은 왜 나를 속이려 했을까? 사실 답은 하나였죠.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남편의 친구 진수 씨가 이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진수 씨한테 연락 좀 해줘. 진수? 왜 갑자기? 진수한테 무슨 연락을 해? 진수 씨한테 부탁 좀 할 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야. 남편도 그 순간 제 생각을 눈치채더군요. 그리고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에게 우리 집에 와달라고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에 와. 내 동생이랑 같이. 엄마는 예상치 못한 제 연락에 놀란 듯 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남편한테 들었어, 엄마. 엄마, 정말 암 맞아? 그 순간 전화 너머에서 엄마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말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김서방이 다 말했구나. 그래, 미란아. 맞아. 엄마 암이야.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에 우리 딸 보고 싶어서 찾아갔던 거야. 미란아, 나 정말로 암에 걸렸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 우리 집에 와. 그동안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자. 엄마 치료도 못 받고 그렇게 보낼 순 없어. 엄마, 내가 치료비 다 낼게. 그러니까 바로 우리 집으로 와. 그리고 꼭 동생도 데리고 오고. 보고 싶어. 엄마는 울면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저는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온대? 바로 온대? 진수 씨한테 바로 준비 좀 해달라고 해. 그런데 당신이 직접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미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 그 남자가 제 남동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수 씨를 통해 그것들의 충격적인 비밀도 알게 되었고요. 저는 제 손으로 이 악연을 끊어내기로 했어요. 직접 하고 싶어. 다음날 엄마와 자칭 내 남동생이라는 남자가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그들을 맞이하며 저는 차분하게 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였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이, 거봐. 미란이 네 기억이 잘못된 거지? 그때 고작 7살이었는데 뭘 기억했겠어. 됐어. 지금이라도 다시 우리 보고 싶다고 했으면 된 거지. 그치, 엄마? 아, 이제 가족이 다 모였네. 다행이다. 다행? 너희한테는 다행이 아닐 텐데. 내 기억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무엇보다 너 대체 누구니? 난 네가 하나도 기억 안 나. 너 대체 뭐 하는 놈이야? 누나, 아이,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는 제 말을 듣고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엄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당신한테 당한 일, 그때 기억이 전부 선명해. 엄마가 나를 고아원 앞에 두고 떠났던 그날도, 때렸던 그날도, 그리고 엄마 내연남하고의 그 짓도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런데 쟤는 도저히 기억이 안 나. 엄마, 거짓말을 하려고 했으면 쟤는 데리고 오지 말았어야지. 쟤는 대체 왜 데리고 온 거야? 설마 불쌍해 보이려고 휠체어까지 태우고 온 거야? 누나, 왜 그래? 내가 그렇게 멍청해 보였니? 하반신 마비인 놈이 다리에 근육이 그렇게 많다고? 야, 거짓말을 하려거든 성의를 좀 보여. 아이씨, 뭐야? 그 순간 엄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죠. 네가 기억 못하는 거라고. 이 정도 잘못했다고 하면 이제는 좀 용서해도 되지 않았어?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 있을 거야? 철륜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암이라잖아, 암. 그리고 네 동생은 최근에 다쳐서 그런 거라고. 거짓말 좀 그만해. 이 사기꾼 새끼들아. 그 순간 우리 집 마당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과 남편의 친구 진수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차분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엄마와 자신을 내 남동생이라고 속였던 남자는 순식간에 경찰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사실 남편의 친구인 진수 씨는 형사였어요. 엄마와 내 동생이라고 주장하는 그놈의 수상한 행동들이 의심스러웠던 저는 남편 친구 진수 씨에게 엄마의 신원조회를 부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회 결과는 정말 믿기 어려울 지경이었죠. 엄마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미란아,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이래? 엄마 암이라니까? 미란아. 하지만 경찰들은 냉정하게 엄마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제 남동생이라고 거짓말했던 남자도 같이 체포되었습니다. 이정순 씨, 박민수 씨, 당신을 최영희 씨 살인미수 살인교사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엄마는 저를 향해 분노의 눈빛을 보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미란아, 이 개 같은 년,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네 친엄마한테 이래?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저는 침착하게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한테는 이래도 돼. 그동안 품고 있었던 수많은 의문들이 모두 풀렸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모두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요. 남편 친구 진수 씨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란 씨, 고생 많았어요. 조사 결과 미란 씨 엄마, 아니, 저 여자, 전과 12범의 사기꾼이었어요. 형제도 사기와 살인 미수 혐의로 수배 중이었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머릿속이 어지러워졌습니다. 엄마가 전과 12범이라니, 게다가 살인 미수로 수배 중이었다니,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온 것이었는지 안타깝지도 않더군요.
엄마는 제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거짓말로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다급해지니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요. 경찰은 엄마와 남동생이라고 속인 그 남자를 순식간에 체포해 데려갔습니다. 엄마는 잡혀가면서도 끝까지 저를 향해 욕을 퍼부었죠. 못된 년, 니 이렇게 나를 배신해? 넌 평생 저주받을 거다. 아줌마야말로 저주받을 거다. 어디 딸한테 한 번 상처도 부족해서 두 번이나 상처를 주려고 그래. 이 벼락맞아 죽을 인간아. 저는 아무 말 없이 엄마가 잡혀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제 삶에 나타나지 못할 거예요. 경찰이 그대를 데려가고 나서야 제 남동생이라고 자칭했던 그 남자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 남자는 저와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었죠. 박민수 그 인간 전과 18범이었어요. 그 인간도 차영희 씨 살인 미수건으로 수배 중이었고요. 무엇보다 그 인간 하반신 마비도 아니었습니다. 미아 씨 정말 큰일 나실 뻔했어요. 그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그것들은 저를 속이기 위해 온갖 거짓을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결국 엄마와 그 남자는 구속되어 감옥에 갔어요. 사기와 살인미수 등의 제목으로 각각 7년과 12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죠. 그들은 수배 중이었어요. 도망 다니던 끝에 도피 자금이 떨어지자 마지막 수단으로 저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제게 사기를 쳐서 돈을 뜯어내고 필리핀으로 도망가려 했던 것이었죠. 저는 그들이 잡혀간 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순식간에 벌어졌고 이제야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만약 제가 엄마를 용서하고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그 남자를 내 남동생이라고 믿고 받아주었다면 그들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그들의 계획은 분명 저를 속이고 돈을 뜯어내서 도망가려는 것이었지만 그들이 그 이상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만약 그들이 우리 가족에게 해를 가하려 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결국 저와 남편은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저와 남편은 이 모든 일이 있은 후 집을 팔고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처음부터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셨고 이번 일로 더욱 저를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마치 진짜 부모처럼 저를 따뜻하게 돌봐주셨죠. 시어머니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미란아, 네가 이런 일을 겪었다니 내 마음도 정말 아프다. 넌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니? 이제는 우리와 함께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가자. 네가 우리 딸처럼 여기서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저 역시 딸처럼 시부모님을 잘 모시기로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무엇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상처를 치유하고자 심리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어요. 그동안 고통스럽게 알아왔던 공황장애 증상도 이제는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되었어요. 상담사와의 대화를 통해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풀어내고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아픔을 조금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안정감을 찾았어요. 남편은 제 옆에서 언제나 든든하게 저를 지켜주었고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딸이 저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더 강해져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돼요. 엄마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이제는 내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남편과 저는 새 삶을 시작하며 이곳에서 함께 쌓아가는 모든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더는 두려움 없이 다시는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고 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